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6만 7천 달러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6만 7천 달러 선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76%, 시가총액 5위 솔라나는 0.14%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홍콩 H지수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로 급격히 위축됐던 ELS가 3분기를 기점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ELB로 쏠렸던 투자 수요가 ELS로 돌아오면서 발행액이 8개월 만에 역전된 것입니다. 한강 신드롬으로 들썩였던 국내 주식시장에 아파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서 발표한 곡 아파트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YG 플러스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더불어서 YG 엔터테인먼트와 지니뮤직도 각각 8%, 19%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문바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의 주식은 1,819루피에 마감됐습니다. 기업 공개 공모가인 1,960루피 대비 7.2%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최근 주요국들의 갈등 조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면서 우리 방산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같이 이런 주요국들의 갈등이 우리 방산주에게는 조금 더 수주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 자체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만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 주요 동맹국들의 방위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방산주에게는 마찬가지로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방산주의 업종 전반적인 이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외 다양한 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K방산 실적 시즌 속 이슈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똑똑한 경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전 리포트를 통해서 트럼프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지수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우존스가 0.02%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42,92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 S&P 500지수 역시도 0.05% 약보합 소폭 하락하면서 5,851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0.18% 강보합권이죠. 18,573포인트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미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주요 기업들이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2%대를 돌파했습니다. 7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거란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국채금리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0.49% 빠지며 5,19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에 더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8% 상승하면서 배럴당 71.3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M7 종목, 먼저 반도체주들에선 약세를 보이고 빅테크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2%가량 빠지면서 235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는 애플을 탑픽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 쿡 CEO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방문인데요. AFP 통신은 이에 대해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매출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 상승하며 427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루프캐피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3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엔비디아는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하락했지만 역시나 140달러대 선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고요. 알파벳 0.66% 상승하며 16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 상승하는 모습 역시 보였는데요. 0.33% 상승하며 18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과 관련한 소식이 장 마감 직전에 전해졌는데 CNBC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은 아마존 투데이라는 서비스 개발을 중단했고 축소하기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12월 2일까지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CNBC에 일부 리테일 파트너는 1월 24일까지 아마존 투데이에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300명의 직원이 아마존 투데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부 직원은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투데이 서비스 중단은 회사의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음 메타 플랫폼스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581.9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가 AI 분야에서 입지를 굳혔다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메타는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사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얼굴 인식 기술을 계정이 잠긴 사용자를 돕는 데도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계정이 잠겼을 때 신분증 제출이나 신원 확인 서류 대신 비디오 셀카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역시 0.34%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아서 무려 10% 가까운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53.7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GM의 3분기 매출은 487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 늘어났고 LSEG의 컨센서스인 445억 9천만 달러도 상회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96달러로 9분기 연속 순이익 증가고요. 역시 LSEG의 예측치인 2.43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GM은 연간 조정 순이익 전망치를 130억에서 150억 달러에서 140억에서 1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GM의 실적 호조는 올해도 꾸준히 판매된 가솔린 엔진 트럭과 SUV의 재고 적게 유지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전기자동차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GM의 CEO 메리 바라는 우리는 안정성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해왔고 내년에도 SUV와 전기자동차의 수익성 개선, 또 중국 사업의 개선으로 강력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GM의 주가는 올 들어 36% 상승해서 경쟁사들을 앞지르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컨센서스와 추정치를 모두 크게 상회했다면서 GM에 대한 매수 포지션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GE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9% 넘게 하락하면서 176달러 선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분사로 탄생한 GE 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7주 만에 가장 큰 일중 하락세입니다. 조정 매출은 89억 4천만 달러로 LSEG의 예상치인 90억 2천만 달러를 밑돌았는데요. 조정 EPS는 1.15달러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지만 예측치를 단 1센트 웃도는 수준입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연간 매출 전망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수익과 현금 흐름에 대한 가이던스는 높여 잡았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월요일장까지 올해 91%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의 상승세를 훨씬 크게 앞지르고 있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의 분석가는 상업 및 방위 부문 모두에서 성장이 완화됐다고 분석하면서 회사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기대치가 높았던 탓에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라이즌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통신사 버라이즌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여파로 주가가 5%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41.5달러에 마무리가 됐네요. 월간 전화 가입자는 23만 9천 명 증가하면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22만 2천 명을 뛰어넘었지만 매출은 333억 3천만 달러로 LSEG의 예상치인 334억 3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EPS는 1.19달러로 예상치인 1.18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사이클이 느려지면서 장비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이번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버라이즌 임원진은 지금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했지만 이것조차도 느린 휴대전화 변경 사이클을 촉진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미국의 3대 통신사 중에서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 AT&T와 T모빌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의 주가가 올해 약 16% 상승했는데 이는 AT&T의 30% 상승, 또 T모빌의 39% 상승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삼성 게임체인저 광반도체 개발 속도 TSMC 겨냥해서 2027년에는 칩을 양산한다라는 주제로 준비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 등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들이 광반도체 기술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양이 급증을 하면서 기존 전선을 빛으로 대체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연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기업들과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이 기술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자체 광반도체 iCube SO를 개발 중이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이동 속도를 2024년에는 초당 3.2TB, 2028년에는 12.8TB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 광반도체를 양산에 도입한다고 밝혔고요. 또 최근에는 광학 전문가 박현대 마스터를 영입해서 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반도체 기술에서 삼성보다 더 앞서 있는 회사로는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TSMC는 광반도체 브랜드 쿠페를 내세워서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등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집약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TSMC와 협력해서 광반도체 도입을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도 광반도체 기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국영연구소 JFS 연구소는 이 광반도체 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요. 이를 통해서 반도체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관련 기술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고요. 국가적인 지원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북한 사실상 참전했다. 러시아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주제로 현재 준비를 해봤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지원을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을 했고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를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북한과의 전방위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북한이 현대전의 숙련이 되면은 모든 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참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러시아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고 또 모든 분야에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협력 자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정계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경계감이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북한군의 파병이 미국이나 나토의 레드라인이 돼야 한다라면서 즉각적인 기밀 브리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사실이라면 우려된다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북한군 파병 소식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북한을 포함해서 이 최빈국 용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영국 일간 가디언지 따르면은 러시아가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현재 겪고 있는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북한군 파병이 현실적인 선택이 됐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청원하면 매일 한 명씩 100만 불을 지원해준다. 금권 선거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청원 서명자를 추첨을 통해서 이 100만 달러 하나로 쳤을 때는 약 1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불법 금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국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이 펜실베니아 주민 한 명을 매일 추첨을 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100만 달러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틀 동안 2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를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청원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이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 자격이 생기고요. 이를 유도할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조건이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사법당국이 이 사안을 깊이 들여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캘리포니아대 선거법 전문가 릭 하센은 머스크의 추천 프로그램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제안이 합법적인 범위에 속한다라는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래드 스미스 전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머스크의 제안이 법률의 이 회색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태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외에도 경합주 7곳에서 청원에 참가하거나 권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펜실베니아의 보상금을 $100, 약 13만 7천 원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자회사로 교환 비율 1대 0.0043.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재추진한다고 2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말에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합병하려던 이 계획을 철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 53일 만의 일입니다. 이번 재편안에서는 논란이 됐었던 주식 교환 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금융감독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 밥캣 지분 46.1% 보유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했고요. 이 뒤에 신설 법인 지분율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안건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기존 두산 에너빌리티 1대 두산 로보틱스 0.031호에서 0.0433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소폭 상향된 상태입니다.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주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비율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고요. 두산은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사업 개편안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와 시설 투자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 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이를 위해 두산 밥캣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에게 넘겨서 회사 차입금 7천억 원을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주들이 교환 비율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주들은 합병안에 반대할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는 각각 6천억 그리고 5천억 원입니다. 합병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청구가 한도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두산은 합병을 다시 취소를 하거나 비율을 재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산은 오는 12월 12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관련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첫 ADC 신약 다음 달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첫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신약이 다음 달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ADC는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차세대의 항암 기술이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은 내년부터 임상시험을 시작을 해서 2029년까지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월드 ADC 행사에서 신약 후보 물질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이 월드 ADC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첫 ADC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월드 ADC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ADC 제조 기술력 자체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 자체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앱티스도 ADC AT-211 비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 ADC가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꽤나 주목받는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ADC는 국내 바이오 벤처 피노바이오와 협력해 개발했던 이 고형암 치료제고요. 셀트리온은 피노바이오와 플랫폼 기술 실시 계약을 맺고 최대 15개 표적 단백질의 ADC 플랫폼을 활용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은 고형암 등 이 다양한 암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내년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하고 임상1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임상시험용 후보 물질은 중국 우시 XDC가 생산을 담당을 하고요. 2029년까지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의 상업화를 완료를 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2030년까지 신약 매출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현재 목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아들 서진석 대표가 이끄는 이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항암 신약 개발에 굉장히 크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진짜 오늘부터 이렇게 이슈와이드 함께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가장 크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산주까지도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추세, 거기다 관심까지도 글로벌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북한을 한번 키워드로 잡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국제 정서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일부는 러시아에 가 있다라는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해당 이슈가 지금 국내 방산주에는 좀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파병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어저께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불안한 심리가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정세에 대해서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중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때랑은 또 다르게 북한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또 민감한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런 연결적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국내의 방산주들이 들썩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사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좀 더 대립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최근 들어서 또 나온 부분이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초반보다도 지금 더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을 종목의 움직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대형주 방산 위주로의 흐름들이 나왔던 거와 별개로 지금은 중소형단 방산주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우리나라 관련돼서 좋은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무기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별개의 상황이긴 하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나올수록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은 더욱더 들썩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주요국들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로 우리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방산주의 주목도를 조금 더 크게 두는 것도 괜찮은 방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일단 K방산이 K팝, K방산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출을 통해서 인기가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저도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게 기사에 매일같이 수주 소식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방산을 이제 방향성을 봤을 때 미국이냐 아니면 유럽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래를 좀 잡고 저희가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하반기 이후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디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미국은 아직까지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수출은 좀 전무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우리가 수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오기만 하지 그거를 내보내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LIG 넥스원의 비공이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리가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일단 조금은 사이드적으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봐야 되는 시장은 지금은 현재 유럽과 그리고 중동 쪽 그쪽이 오히려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우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럽 쪽은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독일에서 수입해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점진적으로 국산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부품을 국산화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 쪽에 이제 부품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 상황이거나 하면은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엔진을 쓰다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중동 쪽에 수출길이 또 열렸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아예 배제하고 보자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수주를 이어질 수 있는 쪽은 유럽 쪽과 오히려 중동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이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유럽과 중동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 미국 쪽도 물론 배제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럽과 중동 쪽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선 자체가 지금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지금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방산주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별로 시나리오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방산주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주다라고 가장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방향성이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좀 당선 후보별로 시나리오를 분리를 할 수 있다면은 이 방산주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 후보 모두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중국 견제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고수를 하고 있는데 살짝 딥하게 들어가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단 안보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이 안 된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 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도생을 하려면 방위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각자 나라들마다 보강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또 가격도 저렴한데 공급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해주는 나라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해리스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방산 쪽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출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는 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리스 이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려져 있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대선이 2주 정도 남은 만큼 과연 어떤 후보가 승기를 잡을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승기를 잡을 후보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도 넓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K방산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감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한 만큼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 더불어서 이 밸류 부담감 과연 어떻게 지켜봐야 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볼만한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방산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제 속해 있는 상품으로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땐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더욱더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30억 달러를 수출을 했고요. 2024년에는 200억 달러가 수출이 될 수 있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3년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 나라에서 10위를 차지를 했는데 지금 2027년 기점으로 4위까지는 우리가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좀 밝힌 만큼 그런 이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이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동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러우 전쟁 장기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수출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쟁이 혹시라도 끝나면 방산주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전쟁이 끝나는 거와는 저는 또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것도 있어서 절대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액을 2025년 기준으로 국방비 예산액을 최대치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출길은 더욱더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눌림이 왔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렇게 각 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떴던 게 방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동맹국들에게 있어서 방위비를 좀 증대를 시킬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묶지 말고 그래도 점점 더 방위비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 자체는 좀 매수세가 가능한 모습 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산주 하면은 가장 또 꼽히는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장에 또 상승하는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사실 지금 방산주를 주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고가가 아닐까라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접근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분할 매수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근데 좀 분할 매수를 이미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대응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예 배제할 수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을 한 상황에서 가는 종목만 더 가는 현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제 모멘텀보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더 갈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모멘텀과 재료, 거기다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이 가장 안심하고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방산 쪽이 될 가능성. 하지만 이미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 비중을 세분하게 나눠서 매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무언가 방산으로 수익을 내야 돼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시겠지만 물론 단기적으로의 탄력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저는 앞으로 계속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육해공 관련된 무기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2025년과 6년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 쪽에 이제 인도 그런 부분들 수출 잔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이 계속 있고 또 새로운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 쪽으로 해서 하나오션이 다른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좀 금전을 대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적에 이번에 혹시라도 반영이 되었을 때 아니면 4분기 때 반영이 되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나 반응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시기를 저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급이 가장 많이 쏠리는 종목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봤을 때는 방산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 자체를 좀 염두를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만약에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은 또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중동 전쟁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중동 전쟁 더불어서 러우 전쟁까지 해서 뭐 긴장감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들썩이고 있고 신문 일면까지도 들썩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마냥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새로운 측면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적용이 된다면은 향후 방산주를 바라볼 때는 좀 어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실적의 키워드에 무게감을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실적 시즌에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기업들이 시장의 만족치를 부합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을 해줄 거고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방산 쪽은 계절성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좀 성수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계속해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너무 뭐 이렇게 좀 신기하게 또 미국의 ETF 출시 이런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방산이라는 이 산업 자체는 지금 신기술의 집합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위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로봇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되면서 물론 그 기조 아래는 AI가 접목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뉴스화가 되다 보면 방산이 더욱더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로봇들도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도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기대감도 같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이 되고 사실 방위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 자원도 많이 투자가 되지만 이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단행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회수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돌아올 거고 실적의 무게감을 항상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대선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섹터가 방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세에 가장 맞춘 쪽이
방산이고 이 시기가 또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에 또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방산주들을 올해뿐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방산의 키워드는 실적 자체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방산 쪽에서는 호재성 이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대해서도 ETF까지 함께 출시가 된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 호실적 방산만큼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도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주도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잖아요. 뭐 엔진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섹터가 나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세부 섹터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봐야 될지가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전략 아이디어를 조금 나눠주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저께 시장에서 또 방산 안에서 어떤 키워드가 있었냐면 천궁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천궁2가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봤을 때 천궁2가 가장 부합한 무기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물량 자체가 없어서 천궁이라든지 다른 무기들도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천궁 관련된 부품사들이 어저께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슈마다 단기 변동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대표적인 기업이 어저께 상한가를 갔던 한일단조라는 기업 그리고 뭐 파이버프로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천궁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꽤 긴 시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어저께 오랜만에 정말 거래량이 엄청 터져주면서 굉장히 상승세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방산주들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천궁2를 기점으로 해서 부품주 단에서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주 안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빅3로 불리고 있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생각을 해봤더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제가 까먹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를 둬야 될 종목을 제가 안 물어봤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이슈를 둬야 될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래서 앞서서 천궁2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종목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용 인베디드 시스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산화는 정말 이제 방산 쪽에서는 수출길이 더 크게 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돼서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엔 K2 전차 그리고 천궁2 여러 가지 종목들과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라서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고객사, 메인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1,051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수주 잔고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세 기업들이 지금 뭐 폴란드 K2 전차에 대한 수주도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여러 이
지금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때마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어저께 거래량이 좀 시원하게 실리지는 않았지만 121선 저항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그런 전환의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또 이번 실적도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지금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만큼 좀 더 변동성을 위로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코츠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는 코츠테크놀로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2전차 천궁2 낙수 효과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121선 저항을 돌파했다. 이 부분이 좀 전환 시그널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까지 잘 나올 전망이니까 코츠테크놀로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K방산 실적 시즌 속 이슈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엔 1.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K2전차, 천궁2 등 주력 분야 무기 수출 호조에 따라서 코츠테크놀로지의 실적 성장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도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기 전에 또 기업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부동산 사업을 포함해 브랜딩 및 라이센스, 스포츠 사업이나 미인대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를 따라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971년 경영권을 갖게 되며 사명을 트럼프 기업으로 변경합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과 골프장을 설립하거나 인수했죠. 1978년에는 아버지로부터 $100만 빌려 맨해튼 중심가에 고층 빌딩들을 짓고 코모도로 호텔도 사들여 이를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재건축하기도 했습니다. 1983년에는 58층짜리 트럼프 타워도 세워집니다. 또 트럼프는 1997년 한국에서 대우건설과 함께 아파트 트럼프 월드를 지어 분양한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건물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라이센스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 확고히 하죠. 트럼프는 스포츠 산업에도 진출합니다. 1983년 9월 미국의 풋볼 리그의 미식축구팀인 뉴저지 제너럴스를 인수하거나
골프, 복싱, 사이클 대회 등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트럼프는 미인 대회도 여는데요.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인수하고 해마다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미스 틴 USA를 개최하죠. 1999년에는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라는 패션 모델 회사도 설립합니다. 사업가로서의 입지를 굳힌 트럼프는 2004년 NBC의 유니버셜을 NBC와 공동 소유하며 TV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트럼프의 유행어가 탄생합니다. You're fired. 트럼프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GT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2022년 2월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출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TMGT의 지분 57%에 달하는 7,800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TMGT는 최근 미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후보의 판세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인으로서 도널드 트럼프도 살펴볼까요? 그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로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됐죠. 이후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타임지는 2016년 그를 양당을 모두 공격하며 규칙을 부쉈고 미래의 정치 문화를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올해의 인물에 선정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을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에 밀려 재선에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그는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서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지금 2024 미 대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는 지난 7월 14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에서 연설 중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했지만 총알이 귀를 스치며 경상에 그쳤습니다. 그는 귀에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를 외쳤는데 이때 AP통신의 에번 부치 사진기자에게 찍힌 사진이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경선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후보,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들의 판세에 주식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전망하는 측에서는 원전 등 에너지와 금융주들이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들 종목에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최근 트럼프 후보 유세 현장에서 찬조 연설을 한 일론 머스크 CEO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비트코인 가격 또한 치솟는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내면서 이 비트코인 또한 트럼프 트레이드에 포함이 된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행보는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2025년 일반 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재편, 무역 정책 등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철강, 태양광,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폐지에 따른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의 수익성 악화,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으로 인한 철강, 자동차 산업의 수출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의 경우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며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최근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낼 것이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다음 날에도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 2천 명의 미군이 있는데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재집권 시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 8천 명 수준인데요.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4만 명 이상으로 언급하면서 과장하고 있어서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최근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무려 9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한미는 이달 초 2030년까지 적용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증액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후로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트럼프는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대통령 권한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가이자 정치인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과 행보를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장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트럼프 때문에 국내 증시 하락으로 한마디를 잡아봤는데요. 앞서서 톡톡한 경제에서 트럼프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었죠. 다만 그 트럼프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는 하락세를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9월과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간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초박빙 구도를 보여줬었는데 다만 대선을 약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정책인 고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 그리고 3개월 만에 4%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요동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1.31%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570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2%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보이면서 약 3%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738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탑5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외국인은 1위 KT 그리고 4위 SK텔레콤 통신주를 좀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좋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 테마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밸류에이션 즉 배당도 매력이 크게 자극될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3위는 한국전력이고요. 그리고 5위는 대한항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 이슈가 이달 내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점쳐주고 있고요.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 보시죠. 2위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우선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경영권 놓치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 출렁임 연출되고 있는데요. 3위는 지배구조 개편 노이즈가 따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를 했고요. 4위는 현대모비스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좀 덜어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봐야죠. 외국인과 기관 우선 순 매도 탑5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고려아연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1대 주주는 예림당입니다. 다만 2대 주주로 떠오르고 있는 대명 손호그룹이 티웨이 항공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있으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려아연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모펀드와 결합을 한다면은 1대 주주는 예림당을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티웨이 항공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다만 외국인은 좀 덜어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내내 항공주죠.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이번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3위 랭크되어 있고요. 4위는 에어부산 그리고 5위는 아시안항공까지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시죠. 우선 삼성전자 4만 선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삼성전자는 결국엔 5만 7천 원대까지 내려앉았고요. 5만 8천 선 붕괴됐다라고도 보겠습니다. 자, 3위 SK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 공개가 됩니다. 하이닉스 실적 우선은 3분기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죠. 만약 SK 하이닉스 실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눈높이에 맞춰지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 반도체 투톱이 주가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 포인트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상장한 한캠까지 기관이 좀 덜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탑5 살펴봤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뒷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조금 더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달러원 환율이 1,380원 선까지 터치를 하게 됐고요. 안 그래도 거래 대금이 말라있는 상황 속에서 환차손까지 고려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도 해지성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해지성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산 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산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정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방산 쪽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는 러우 전쟁 그리고 북한까지 같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더 시세를 좀 받았습니다. 북한은 러우 전쟁에 있어서 특수 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이미 일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죠. 우크라이나의 단계적인 지원을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방어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북한이나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좀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공격용 무기까지 같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게 어제 속보로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시장 안에서는 방산주들이 크게 좀 강세를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같이 협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국가에게 있어서 유사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의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현재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말로만 이렇게 유지를 해오다가 러시아에 북한이 실제적으로 군사를 파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유사시에는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북한이 지금 핵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파병을 보냄으로써 이에 대한 대가로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그리고 긴장감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도 있지만 중동 리스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 뒤에 지금 미국이 뒷배로 좀 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좀 자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다시 한번 가능성을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이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유가가 $3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서 석유가 지금 세계 석유양 중에서 30%가 이곳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뒷심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로이터 보도를 봤을 때는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또 여러 매체를 봤을 때는 7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후보가 다소 좀 우세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에 대한 방위비도 9배 정도 증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방산과 관련된 두 가지 기사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둘 다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참고를 좀 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K방산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SEC에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2달 정도 심사를 거친 뒤에 내년 초 상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에 플러스 K 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좀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ETF랑 구성 종목이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게 세계 주요국 ETF 중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꽤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다,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폴란드 관련된 기사인데 11월 11일이 폴란드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때 K방산 잭팟, 그러니까 2차 계약이 추진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쪽에서는 정부 금융 지원을 좀 희망을 하고 있는데 현대로템 쪽에서 민간은행까지 활용을 하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대비해서 2차 계약이 2배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와 S&P는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만큼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기업의 20% 가까이가 현재 실적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에서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실적이 잘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바로 개장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8%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57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더 크게 그려냈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74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으면서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도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0.17%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광노정 SK하이닉스의 사장이 제17회 반도체 날을 맞이를 해서 HBM3 12단 공급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CXL에도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0.43%로 이 반도체 투톱은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66%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CMO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어제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89%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 법인에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상장 첫날에는 7.2%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 인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상장을 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26%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관련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만 현재 0.26%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캡라인의 준공을 내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정도 연기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전방 시장의 수요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증설 속도를 조금 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0.39%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리보세라닙 심사 같은 경우에는 FDA에 있어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선을 탔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품목허가 재신청 승인을 받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단독 보도인 만큼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0.14% 하락하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안에는 가장 먼저 대형주로 꼽히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출발 자체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58,000원 선 위로 올라오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0.62%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0.75%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어제만큼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수페타시스 0.8%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마찬가지로 0.4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는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1.4%, 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탑3 중 하나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0.45%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반도체 주에서도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1.1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1.48%, CS윈드도 2.13% 올라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3.4%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산밥캡도 1.36%, 대한전선도 0.42%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원전 관련주로 가장 먼저 꼽히던 종목인데 상승 추세 계속 타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꽤나 잘 나왔습니다. 식약청에서 해외 직구를 막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펩트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키워드로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한양행은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은 0.75%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시스는 1.96%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7% 올라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7%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1.87%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ABL 바이오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34% 큰 폭의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2.7%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인도 증시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0.21% 개정과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 대우건설은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0%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GS건설은 0.16%로 오늘 건설주 안에서도 혼조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0.65%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 유럽 시장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상승하면서 조금은 상반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유틸리티 쪽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0.46% 하락하고 있는데 3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주가는 어느 정도는 상승 탄력을 받아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0.46%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불확실함이 점쳐짐에 따라서 2차 전지 더불어서 친환경 쪽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0.52%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때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엇갈린 흐름이 연출됐지만 오늘은 시작과 함께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37%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금양은 오늘 좀 부진합니다. 0.67% 떨어지고 있고요. SKC도 마찬가지로 0.98%로 어느 정도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0.3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가장 크게 움직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맵을 열어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업종들 안에서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강보합으로 출발은 했는데 어느덧 달러원 환율 보니까 1,380원까지 지금 터치가 나왔습니다. 환율 시장 부담까지 지금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유독 우리 시장만 좀 부진한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여기 배경은 어떻게 찾아봐야 돼요? 네, 우선은 굉장히 좀 많은 이런 요인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연말로 갈수록 사실 원화 강세를 조금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좀 많은 변수들이 좀 생겨난 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지금 미국 쪽에서 스탠스를 조금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빅컷을 단행을 하고 나서 국채 수익률이 지금 4.2%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최고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부분에 있어서 좀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또 이제 첫 번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또 5분의 1 정도 한 20% 정도는 발표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 다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하방에 대한 압력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변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가 지금 다시금 또 이틀째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전까지는 사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전폭적인 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폭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달러 강세의 요인이 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유리해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달러 강세에 대한 기조가 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정책을 보게 되면은 달러 약세 지지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은 또 정책에서는 어떻게 이게 달러 약세로 좀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실 그 관세 부과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변 국가들의 어떠한 통화 약세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그 말하는 것과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유리해질수록 달러 강세는 조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도 당분간은 아무래도 수출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띠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대선 전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후보는 관세 부과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그럼 또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로이터 보면 여론조사 결과 로이터 기준으로는 해리스가 조금 더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일단 테마는 상단에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반대로 서로 차별화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내일 중요하게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D-1이라서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내일 예상치만큼 좀 부합하게 잘 나온다면 SK향 혹은 밑에 있는 HBM 소부장단 같이 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AI 반도체만 이제 앞으로 살아남는 좀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선 당연히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예상치보다 더 높은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6조 원대로 6조 5천억인가요?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앞자리가 바뀌는 수치가 나온다, 한 7조 원대까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기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조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결국에 이제 내일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좀 미리 알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TSMC 실적이 너무 좀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HBM에 대한 어떤 사이클은 계속 견조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이제 HBM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게 또 하이닉스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쪽으로는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단에 이제 소부장단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이제 독점에 대한 깨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 역시도 이게 조금 억지로 좀 까힘을 당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TC본더 쪽에서 경쟁사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경쟁사들이 지금 뭐 대규모로 공급을 하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테스트 시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대규모로 지금 납품을 해왔던 것은 아직까지는 좀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깨지기는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사가 나오게 되면서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입지는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한미 반도체도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만 또 납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마이크론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에서 독점 체제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제 공급망을 좀 다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서 좀 우려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6조에서 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계속 일단 높여 잡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에 부합하게 나오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1위로 SK 하이닉스를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관 쪽에서는 확인이 좀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순매수에서 오랜만에 또 한진칼이 이름을 좀 올리고 있어서 예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그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짚어주셨던 네. 기억이 나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뭐 인수 합병 소식이 게재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좀 합병이 좀 가시화됐다,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강달러 환경이긴 해서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불확실성이 그나마 좀 해소가 된다면 항공주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지금 유가도 사실상 조금은 불안정한 그런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공주의 발목을 조금 당분간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슈가 또 하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합병 이슈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 한진칼 같은 경우에 또 델타항공이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DOJ가 이제 그 소송만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심사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델타항공과 이제 그 대한항공이 결국에 이제 조인트 벤처 이런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사실상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거의 다 지금 임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0월 23일이죠, 오늘이.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정말 늦어도 한 11월 달쯤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서 지배력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그 재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업황에 대해서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독점 체제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운임에 대한 어떤 그 조절도 굉장히 좀 자율성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자회사인 뭐 진에어도 앞으로 이제 LCC 관련해서 또 합병 기대감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순히 뭐 이제 환율로만 따질 게 아니고 어떤 업계에 대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 시에 조정이 좀 단기간에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주목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또 빠르게 일단 매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진칼이 상단에 지금 이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리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됐을 때 이때는 결과적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도 코멘트 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되면 테슬라 실적도 같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봤을 때 뭐 흐름이
완전 괜찮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1.3% 상승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테슬라랑 2차 전지가 뭐 항상 연관돼서 최근에 가지는 않긴 한데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또 커플링 될 수 있는지 만약에 근데 지금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한테는 또 악재니까 이거 전략을 좀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되는지도 같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모든 요인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를 좀 믿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거든요. 특히 이제 2분기까지만 해도 또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 3분기 실적도 사실상 뭐 과거 뭐 2021년대 이 정도로 돌아가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가 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금 뭐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ESS 매출 부분 빼면은 나머지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나와봐야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였던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너무 좀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캐즘 현상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 요인이 같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배터리 3사 쪽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실적 발표에 맞춰서 그냥 단기 관점에서는 조금 비중을 적게 한번 건드려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과거처럼 뭔가 우상향 추세로 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발표는 내일 새벽 5시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비중은 작게 단기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교촌 F&B, 한국단자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교촌 F&B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교촌 F&B 같은 경우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뭐 자주 먹는 이 교촌치킨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인데 이제 이 종목이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사실 테마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이 대박을 좀 터뜨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교촌 F&B에서 좀 볼 수 있다시피 결국에 지금은 실적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좀 주목을 하는 종목은 좀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한 매출액이 5천억대를 또 넘어설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교촌 F&B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 대비 또 상당히 많이 눌려 있고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대외 변수가 또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인 이 식품 쪽 먹거리 쪽으로 또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태성, SG, 블루엠텍, CIS, 네이처셀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블루엠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과거에 비만 치료제 쪽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블루엠텍도 이제 너무 길게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위고비가 상륙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한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저는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정도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상륙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조정이 좀 꽤 깊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조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좀 모아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정고점 부근이 이제 29,000원대까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엠텍 살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유통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잘 갔었는데 일단 29,000원 선을 목표가로 잡고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그 로제랑 브루노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라는 곡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죠. 이 노래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가 YG 플러스인데 3일 동안 지금 92% 정도 주가가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포티파이에서도 1위하고 있고요. 조회수도 이제 1억 뷰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니까 엔터주한테 호재가 좀 돼줄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최근 상승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고선가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신조선가는 전고점 한 191선까지 일단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뭐 조선 쪽은 믿고 가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테마도 잘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리스인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긴 한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기준으로는 로이터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해리스가 지금 46%, 트럼프 후보가 43%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장하고 나서는 일단 이 소식을 반영하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또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엔터 쪽을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 다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사들은 이번 4분기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전부 이제 공백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곧 이제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공백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앨범 판매라든지 공연에 대한 횟수가 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터 4사 알고 계시는 뭐 JYP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진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을 보니까 사실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평균 현재 한 50% 이상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이 저는 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터주들이 이 주가가 실적에 대한 이제 연관관계를 조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단기 실적이 부진하지만 다음 연도에 흑자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가 될 때쯤에 항상 그 외국인들의 매집이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피크아웃 우려가 있을 때는 주가가 항상 급락을 했던 이제 5년간의 추이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이제 3분기부터 앞으로는 좀 피크아웃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를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 여파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22년부터 어떤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됐던 부분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 22년도에도 한번 조금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은 당장에 좀 실적이 기대가 안 되지만 내년을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이런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그동안 또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인적 리스크죠. 아무래도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상당히 좀 많게 되면은 그 해당 이제 기업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인적 리스크를 안고 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는 시점이고 또 최근에 이제 미니진 관련해서도 이런 노이즈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해소되는 시기에서 내년에
내년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그 블랙핑크 로제 관련해서 또 아파트가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YG 엔터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중기 관점에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정도는 돼야 일단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로제 아파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지금 YG 플러스가 3일간 지금 92% 폭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엔터주 안에서 탑픽도 궁금한데 빅4도 있을 거고 지금 YG 플러스처럼 이렇게 노래를 유통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나마 실적을 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쪽을 보자면 어디가 좋을까요? 사실 실적 부분을 보면은 저는 하이브를 보는 게 맞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부진한데 근데 하이브는 지금 뉴진스 관련해서 좀 구멍이 있는 상황인데도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에는 좀 부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TS도 그렇고 이제 TXT 등 이런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빠르게 복귀를 할 것으로 좀 보이면서 사실 4분기 실적도 가장 이제 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이즈 부분에서 가장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하이브가 가장 먼저 또 빠르게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이 아니라 어떤 인적 리스크 부분에서 본다면 JYP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사건 사고가 JYP 쪽이 좀 가장 적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적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JYP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JYP가 지금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 엔터 4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잡음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JYP 쪽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휴먼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들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JYP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실적, 숫자 잘 찍히는 쪽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이브 포트에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개장 자체는 빨간불로 출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지수를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1% 상승하면서 2,578포인트 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6%가 현재 빠지면서 73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로 현재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에 나섰지만 오늘은 개인이 조금 더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은 기관이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186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소폭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 크게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소폭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약 8억 원의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90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맵을 열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0.17% 상승하면서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름세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76%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둘 다 HBM이라는 키워드로 엮여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움직임을 활발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도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2.76%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0.16%로 소폭의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PR이 3.29%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콜마라던가 오리온도 현재 0.71%, 1.11% 떨어지면서 이쪽 섹터 안에서는 어느 정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KTNG가 2.41%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섹터 안에서는 좀 나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4% 소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서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13.24%가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지금 우리는 외국에 진출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다시 그 입장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는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로 인터넷 IT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게임주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게임주들이 전망 자체가 현재 엇갈리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넥슨과 크래프톤은 호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3N2K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이 3N2K라 불려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전망 자체가 엇갈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맵 전체적으로 열어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폭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코스닥 어느새 지금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환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개장 때보다 더 올라서 1,380원 90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래대금 말라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입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매도 포지션 찍히면 31거래일째 외국인들은 순매도하는 행렬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후장에서는 매수 포지션 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